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민주당 정권으로 가게 된다면 또 이거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또 문재인 정부 때와 이러한 실수를 또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좀 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도했다고 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사법적인 결과로 보더라도 대부분 문제난 게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그걸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긴 합니다만은 참 아이러니인데 예. 역사의 아이러니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민주당 정권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지금 메시지를 내시는 게 본인과 그다음에 본인을 그래도 지지했던 층에게 정치적 지지층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인 전원일치 의견에 따른 파면 결정이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현재의 결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정문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써졌다. 그러니까 물론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마음으로 뭐 그렇더라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단순히 법리적인 부분만이 아닌 어떤 이 현재 결정 이후의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모두 다 고려를 해가지고 작성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뭐 제 개인적인 예측은 당연히 빗나갔지만은 어떤 큰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 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2024년 12월 3일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처음 비상계엄이란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지? 네, 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파면은 예정된 것이었구나. 저도 12월 달에 제가 방송에서 나가서 한 얘기들은 대부분 당연히 인용돼야 마땅하다. 이건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특히나 윤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이 예방적 계엄, 그다음 경고형 계엄 이렇거든요. 그럼으로써 뭐 계몽령이란 말도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예방적 계엄이란 것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헌법책을 저도 다시 한번 봤어요. 이거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비상계엄 요건에 보면 다 사후적으로 돼 있어요. 비상계엄이란 것은 사후적 조치이지 어떤 미리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였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그런 뭐 예방적 계엄, 경고형 계엄이란 것을 당연히 헌법재판소로서는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야기된 대한민국 혼란,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을 더 해갈 수 없다는 중대한 위법까지 있다라고 이번에 설치를 함으로써 저는 뭐 내용적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큰 불만이 있거나 이건 정말 이상하다 이 정도의 결정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네요. 12월 3일에 국민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 배반이라는 표현으로 썼던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이후의 정치적 흐름까지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그러니까 그 결정문에 보면 어떤 이런 야당에 대한 그 폭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느꼈을 만한 것들을 그러니까 예시를 하고 있잖아요. 뭐 예산안이라든지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줄탄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군대와 병력을 이용한 것밖에는 없었겠느냐. 그건 아주 비상적이고 최후의 수단이지 우선적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입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총선을 통한 어떤 선거를 통한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그 어떤 우리가 비상계엄에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 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어떤 선거가 있다면 선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 권력지향을 바꾸도록 하는 건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제시를 했다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회에 있어서 이게 지침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이니까 뭐 성향을 불문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결정 부분일 텐데요.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해당 부분을요. 만약 국회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주요 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선거제도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혹은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정부를 통해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권력 구조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혹은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건지도 검토할 수 있었다 등의 대안을 적시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개헌안, 그러니까 개헌이 아니라 차라리 개헌안을 제시했더라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개헌안을 제시했다면. 네, 예, 어떤 방법,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이 뭐 지금도 어제도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건 분명히 87년도 헌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나 정치인들 중에서도 더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대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변경은 해야 되지만 어느 방향, 어떤 식으로 방향이 문제죠. 방향에 이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제 그건 합의라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87년도 헌법체제에 대한 개헌안을 오히려 대통령이 뭐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 기일 때 얘기할 게 아니라 12월 3일날 밤에 차라리 개헌이 아닌 개헌을 얘기했더라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개헌안이 물론 이제 뭐 민주당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있다 해서 이걸 제안조차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다수당일 때도 제안은 했었거든요. 물론 철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폐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좀 풀어갈 생각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걸로 새롭게 국민의 지지를 얻었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작년 하반기 때부터, 그러니까 2024년도 9월 이후에 있었던 어떤 그 정부 여당과의,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 체제와의 갈등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낼 문제였었을까. 그때 그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나 이러한 부분 등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잘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그나마, 뒷받침할 수 있었을까. 본인이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뒷선으로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게 국정에, 그러니까 임기, 중반부와 후반부를 어떻게 보면 잘 갈 수 있는 기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갈등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어긋나 가는 것은 아니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지금 되짚어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떠한 바둑을 두거나 이런 복기를 하다 보면 내가 그땐 그 수를 안 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이런 판단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니까 뭐 이건 차치하고, 그건 뭐 나름 복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고 시행착오를 없애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또 던져졌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는 어떤 이제 6월 3일로 결정됐다고. 그렇죠. 대선판이 이제 뭐 불과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시간은 이미 지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어떤 뭐 이러한 부분 등은 조금 시간을 뒤로 미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테이마가 나온다는 것은 그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결코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네, 나오는 건 이 수동의 문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목소리를 능동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문제죠. 그렇군요. 그래서 더 문제죠. 예. 그걸 가장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사뭇 좀 울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를 지켜줬던 젊은이들 이런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새롭게 등장한 2030의 보수 지지층 등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계몽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치 현실을 깨닫게 되는 보수 지지층의 젊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에너지원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 에너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에 있어서는. 여러 에너지원이 있는데, 지금 특히나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많이 지탱했던 것은 50대 이상의 어떤 보수 지지층들. 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2030 어떤 그런 보수 지지층이 생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원을 다 끌어모아야 될 이제 과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윤 대통령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윤 전 대통령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어차피 형사 어떤 절차가 남아있잖아요. 내란죄와 관련한 것들, 그리고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어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까지 의혹이라든지. 다 할 수 있죠.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민주당 정권으로 가게 된다면, 또 이거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또 문재인 정부 때와 이러한 실수를 또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좀 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도 있다고 보시죠. 아니, 이거 사법적인 결과로 보더라도 대부분 문제 난 게 많았잖아요. 물론. 직권남용 등은 거의 다 문제 나왔어요. 물론 그걸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참 아이러니인데, 역사의 아이러니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민주당 정권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지금 메시지를 내시는 게 본인과 그다음에 본인을 그래도 지지했던 층에게, 정치적 지지층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 변호사님 의견을 좀 유익 있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유념해서 문제는 14일부터 이제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은 인신이 자유로우신 상태잖아요. 네. 포토라인에 이제 그분이 과연. 이제 할 수 없죠. 그건 본인이 감수하셔야 될 내용이고. 과연 이제 이거는 과연 그 포토라인에서 조용히 입장을 하실지, 스타일이 그러신 스타일이 아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이제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원래 그 전부터도 통제가 안 됐지만은, 이게 통제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메시지가 분명히 영향은 있거든요. 이게 영향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여러 스펙트럼 중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좀 강성 지지층에게는 분명히 이 영향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리액션, 그러니까 지지층 내에서의 어떤 리액션,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좀 주로 스피커로 나오시는 분들은 탄핵 반대파들이 훨씬 더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 또 뒤에 오시겠죠. 이런 의원들이 또 어떤 리액션이 정치권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국민의힘이 진짜 그냥 자중질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나마 비교적 지지층 내에서는 어떤 이런 탄핵 이후에, 파면 이후에 어떤 혼란은 수월하게 넘어간 편이었어요. 큰 혼란 없이, 그리고 큰 어떤 소리 없이. 상당히 평온했어요. 네, 상당히 평온.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광장에 나오신 국민들이 전부가 아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가정 곳곳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 위치에서 제일 일을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어떤 합법적인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할 때가 되면 그냥 투표소로 오셔가지고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의 국민이거든요. 길거리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열의가 있으시고 본인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시는 대부분 국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 100만 명이 나온다고 한들 그분들이 여론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어떤 거리에서의 소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부분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잘 정치권에서 이끌어줘야죠.
가이드라인을 해서 그다음에 이 차기 다음 어떠한 정치적인 이벤트라는 대기 조기돼서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에너지원을 잘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의 역할이다. 잠깐 결정문 얘기로 돌아오면은요. 결정문에 대해서 아까 전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뭐 솔직히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심지어 12월 3일 그때 심정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결정문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말에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그 설득력이 있는 와중에 잘 가다가 약간 과속방지턱이 있듯이 살짝 기사 덜컹하는 부분들이 아마 거기에서는 아마도 이곳에서 이견이 있지 않았나 하는 흔적들이 있는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마 오랜 평의를 거쳐서 결국은 8대0으로 외견상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그게 딱 짚어줬어요. 그때 선거 안에는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은 문영배 소장대행이 그때 선거날 얘기를 한 부분은 하나는 내란죄 철회 부분. 내란죄 철회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의 공소장 철회에 준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과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란 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평가했었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크게는. 그리고 근데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갔어요. 이 부분 그냥 우리가 평가하면 될 일이다, 사실관계로서. 이거 우리가 내란죄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란 행위라는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평가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비상계엄 행위의 위헌성 위법성.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형소법상 전문법칙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개정된 전문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는 지금은 이제 피의자가 예를 들어 검찰에서의 진술이 담긴 진술 조서를 내가 내용 부인을 하게 되면 내용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가 없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대로 수사 기록을 받아가지고 썼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의견이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선 재판관들,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은 완화된 전문법칙이 적용돼도 상관이 없다, 헌법재판에서는. 근데 이제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이 부분이 그냥 전원 일치 판결로 가게 되면서 이 두 분의 재판관이 엄격하게 적용하자고 했던 것들이 그냥 보충 의견 정도로 그냥 하면서 큰 결론에는 이의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평의가 오랫동안 길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그 피청구인들의 변호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그 보충 의견에서 아마 저만은 그 행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진행 과정에서 꽤 많이 싸웠나 보다. 이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문영배 소장대행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아마 다른 분이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판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굳이 신속만을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진 않았겠다. 굳이 우리가 무슨 시간 제한을 마치 정해놓은 것처럼 재판을 진행한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국정 안정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는 없다라는 어떤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은 중간중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원장 체제 감사원장에 대한 이런 결정을 다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어떤 그 대전제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평일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론 정지를 하고 평일에 이렇게 오래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심리를 하고 그 와중에서 제가 드러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했으면 될 문제였는데 너무 조속하게 심리를 마쳤다는 부분이 피청구인 측에 그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때 변론 종결이 2월 28일인가 됐었나요? 27일인가?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중 3월 초쯤에 결론이 났다면 상당히 이 정도로 조용하게 평온하게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별개의 의견으로 포장된 사실상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한 달 이상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그 숙고의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3월 28일이 지나면서 지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두들 마음속에는 그래 결론이나 나라. 네, 3월 28일을 거의 마지노선을 잡고 있었었는데 그게 지나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고요. 이거 이러다 4월 18일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열성적이고 그러다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그냥 더 차분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되면서 약간 김이 빠진 느낌이 있어요. 약간 김이 빠지고 어떤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진보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나 이런 약간 반감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게 많이 수그러든 건 사실이에요.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 등이 아마 재판관들 내부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설득이 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두 다 8대 0의 어떤 인용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조금 평의가 오래 지나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서 어쨌든 간에 뭐 헌법재판소가 뭐 적시에 저는 뭐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이 이만큼 일어나지 않은 것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선고 시기를 잡는 거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